인데요. 이 때문에 송악나들목부터 8km 구간에서 정체 길어졌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양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났는데요. 서양양나들목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중부 3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뒤로 잠실대교부터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월드컵 대교 부근 3차로에서 역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을, 새로움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굳게 손잡고 서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팀입니다. 정권 교체의 대의 앞에 분열할 자유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각설하고 듣고 계십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온 또 정책 쟁점의 하나가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 차이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토지 보유세 얘기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입장이신지.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등등 어떤 입장인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일단 토지 보유 상위 10%가 국토 보유세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토지 보유 상위 10%. 그럼 이 경우 종부세는 어떻게 되냐. 종부세와의 이중 과세는 가능하지 않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우 세제가 개편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 대신에 이걸 도입하는. 그러니까 대신에 대상은 넓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는 1.7%잖아요. 근데 국토 보유세가 도입되게 되면 대상이 한 10%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나 종부세는 없어지는 그렇겠죠. 거죠. 없어지면서 아파트 보유세, 집 보유세는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데 확실한 건 종부세와 국토 보유세가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 점만은 확실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세제에 대한 방향은 어떤 겁니까?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 얘기를 후보의 SNS 메시지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이번 달이 이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에 대한 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합니다.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과도하게 세금이 부담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1주택자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 이 세율을 조정하거나 여기에 대한 인하 혹은 중장기적으로 나갔을 때는 재산세랑 통폐합하는 문제까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거래에 관련된 거래세에 대한 문제도 같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갖고 계신 분이 내 집을 팔고 어딘가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거래세를 내야 되죠. 새로 이동하게 되는데 취득세에 대한 문제 또 그 집을 가지고 보유하게 되는 데에 대한 이 보유세의 문제까지 집 한 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원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내 집에서 살고 있는 문제에서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선 저는 국토 보유세에 대해서 이건 좀 개념이 명확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국토 보유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증세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서도 증세 프레임을 가지고 이긴 정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 이득을 주는 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석열 후보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좋겠다. 서로 코멘트 해보세요. 왜냐하면 좀 아까 장기 보유한 분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네, 지금도 예를 들면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분이 70살 이상이고 10년 보유하면 실제로 종부세 액수가 25만 원 정도 더 내는 거예요. 예. 이게 세제 계산을 하면. 예. 그리고 65세는 이게 세율을 깎아주는 게 조금 적어서 조금 더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25만 원도 부담이 되니까 더 깎아주겠다. 이런 방식이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세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몇 번을 줬습니다. 줬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는 저는 일부는 약간의 주택정책에 대한 저항적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검토하실 때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제가 기억하기에 몇 번이나 언제까지 하면 양도소득세가 뭐 어떤 경우 없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지켜져서 지금은 더 유예기간이 다 끝났죠. 그렇죠. 유예기간도 한 번이 아니었어요. 연장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려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오해를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종부세 대상이 1.7%거든요. 그리고 저는 보유세가 정상 작동한다면 누진율이 그러면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사실 액수와 상관없이 종부세 말고 누진율을 확 높여버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냥 보유세의 누진율? 근데 오해가 생겼어요. 이게 셀프 감면하려고 그러지 않냐. 윤석열 후보가 아크로비스타 사시는데 거기 종부세가 11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형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종부세 본인이 대상인데 감면 얘기를 하니까 셀프 감면이라는 비난은 일부 감수하신 거죠? 네. 그런 방식의 비난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결국 부동산에 관한 막대한 세금의 이 부과 때문에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부동산 세금 그리고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 고민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쭉 펼쳐왔던 것 아닙니까? 벌써 2017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고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하는 정책 그리고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정부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세금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집을 가진 분들에 대한 고통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는 종부세에 대한 부과되는 사람들이 1.7% 소수의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전국이 아닌 수도권을 중심으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그 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최근에 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종부세를 부과했던 사람들 그 비율에 비해서 지금 현재 종부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의 비중들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금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잡을 수 있으면 이를 통해서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건데 지난 4년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 부과를 통해서 부동산 정상화를 시킬 수 없으니 이 문제를 다시 조정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 마지막 오늘 윤석열 후보가 SNS에 글을 쓴 글인데 일방통행하는 일이 없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옳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걸 정상화시키겠다는 거죠. 이재명의 나비 효과가 벌써 나타나네요. 어떤 나비 효과요?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비슷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하고 물러서니까 국민을 위해 포기하겠다. 갑자기 일방통행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가게 되는 문재인 정부처럼 일방통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식으로 일방통행하나요? 그거는 저는 약간의 나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과거에는 서울이 젊은 층의 도시였는데 지금 비율이
그 젊은 층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1.7%는 전국적인 거 맞고요. 서울의 경우 거의 15%. 예, 이 정도가 대상이 된다. 근데 이 사실 1.7% 중에 서울 아파트 상당수가 한 10% 내지 15%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더라도 이 종부세 액수는 굉장히 낮다. 그 대상자 중에 또 상당수는 액수가 낮다. 액수가 아주 낮다. 그래서 이건 오히려 고지세가 발부되면 오해는 풀릴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이 조금 늦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축소 부분이 시간을 놓쳤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네, 가격이 인정해야 다 뛰었으니. 되고, 네,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비난은 감수하고 사과하고 그래야죠. 민주당은. 네. 네. 네, 충분히 인정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언급할 게 없어요. 네,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제 후보만의 얘기가 아니라 네. 민주당 정부를 계승한다고 얘기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의 얘기 그리고 청와대 얘기가 다 안 맞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 조치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해야죠 앞으로. 근데 오늘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연설한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하고 시작하자.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이재명이었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죠. 이게 이제 아까 오늘 토론 처음 시작하면서 김병민 대변인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금주에 뜬 인물로 꼽은 게 바로 이제 민주당의 선대위 좀 뭔가 문제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적. 양정철 전 원장 혼자만 한 건 아닙니다만은 상징적으로 그게 나오고 그에 따른 변화들이 하나하나 이제 가시화되고 그 가운데 마지막에 지금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잘못했다는 거 먼저 인정하고 반성부터 하고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제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국민의힘은 이 변화 얘기 나오기 전에 먼저 선대위부터 구성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이거 3김이네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선대위 그리고 인선은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언론 기자님들의 취재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취재된 내용들이 나오고 저쪽에서 조금 취재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퍼즐의 조각 완성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양정철 원장과 민주당 선대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영향을 일부 미친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선수 중심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전통적인 조직으로 선대위를 메가톤급으로 짰는데 따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예. 비난이 있고 바꾼다고 하니까 저걸 지켜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부분이 있구나.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가자. 이렇게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 들어보니까요. 저 얘기를 딱 김종인 위원장이 하셨거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병민 대변인은 김종인 위원장 사람인가 봐.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고민하고 공감하는 지점이 있죠. 근데 양정철 원장 얘기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예. 양정철 원장 얘기 다 맞아요. 이거는 양정철 원장 이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낸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양정철 원장의 얘기를 그 민주당의 진성 지지자들이 100%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양정철 전 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추천했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천할 때 설마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나중에는 그 멀리하고 제가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가겠습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양정철 원장은 그 충언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100% 스며들려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으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이제 별도의 이야기고요. 네. 양정철 대통령이 추천을 잘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일을 만약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 당시에 잘했다면 어땠을까?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이런 중요한 생각도 하게 거는 되죠. 네.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이랬던 분이 장모와 아내와 측근에 대해서 불공정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윤석열 후보는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을 모시고 싶어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그 두 사람은 문제 있다라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언론의 보도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특정 사람을 집어서 얘기한 적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이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 국민들에게 보여줬을 때 신선하다. 이런 모습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누구와 뭐 호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최종적으로 짠하고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나오고 하마평에 나오는 사람들이랑 부딪히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질문에도 별로 답이 안 나오네요. 근데 저도 뭐 답이 안 될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그 전에 김병준, 김한길 두 분은 원래 이제 민주당 쪽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멘트를 요구하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위원장, 뭐 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저는 김병준 위원장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은 참여정부 때 교육부 장관 하려다가 논문 표절로 못한 분이고 그때부터 사실 입지가 이쪽에서는 어려워진 분이고 김한길 대표는 19대 때 모시고 일했고 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역량 있는 분이시고요. 다만 넘어가시더라도 푸대접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강렬한 바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표까지 한 분이 지금 뭐 비토당한다 어쩐다 이런 건 정말 가슴 아프고 한 말씀만 드리면 김종인 위원장의 등장이 이미 혁신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변화로도 안 보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꼭 건네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혁신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륜 있는 사람들의 통합 그리고 그 두터운 바탕 밑에 혁신이 함께 갈 때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예를 들어 지금 김한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인사가 같이 합류하게 된다면 외연 확장에 대한 굉장히 큰 신호를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대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인물들까지 손을 합치면 훨씬 더 금상첨화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의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는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게 되면서 그렇죠. 이게 운동장은 오히려 더 왼쪽 운동장만 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도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전체적인 노력들을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드보이들의 귀한 노욕의 전쟁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역기능이 있고요.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이 아까 보니까 통합하는 게 아니라 논의를 시작할 뿐이다. 뭐 최강욱 대표는 어찌 보면 원론적 답변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 또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후보가 이 모든 상황을 얼마나 자기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게 긍정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앞으로 대결의 관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후보에 달린 거예요. 뭐 선대위 구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은 후보에 달린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중에는 마무리되나요? 네, 저희가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1차 인선 결과를 내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네. 자, 김한길 대표님 좀 배려해 주십시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정관용 시사본부 2부 각설하고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후보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롤링스톤즈의 As Tears Go By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12시 10분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 It is the evening of the day. I sit and watch the children play. Smiling faces I can see, but not for me. I sit and watch as tears go by.